안녕하세요. 범성공자입니다. 어제가 4월 30일이었고, 오늘이 5월 1일인데, 5월 때 한 달이 마감이 됐죠. 그래서 4월 한 달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지, 그걸 먼저 리뷰해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화요일이죠. 화요일 시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간으로 봤을 때, 4월 시장은 역시나 좋지 않았어요. 2%, 코스피가 기준으로 이제 2%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그 외국인이 순매수가 3조 4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기관의 순매도가 3조 원 가까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외국인 순매수에 비해서 기관의 순매도가 크니까 특히나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상승 종목을 보더라도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37개가 오르고 하락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중소형주도 오르긴 했는데 보시면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그런 이제 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리고 업종을 보더라도 이제 상승 업종이 7개밖에 안 됐잖아. 그쵸? 상승 업종 7개, 하락 업종 14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근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아까 3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전기전자에 들어왔던 게 굉장히 컸어요. 전기전자에 2조 원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빠졌냐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약간 장난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거 선물이거든요. 선물.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거의 5조 원 가까이 됐어요. 현물 순매수보다도 훨씬 컸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도가 선물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이게 이제 기관의 현물 순매도 이게 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그 선물이 빠지면 여기 이거에 맞춰서 패시브 자금들이 기관의 현물을 팔아야 되거든요. 선물이 빠지면 이걸 맞춰서 이제 현물을 빼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외국인이 선물을 파니까 기관이 이걸 팔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순매도가 뭐다? 이 외국인이라는 거죠. 외국인이 조정을 해서 팔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다. 근데 현물만 보면 지금 6조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월간으로 봤을 때 6개월 연속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 3개월 만에 지금 하락 전환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월간 수익률을 이제 쭉 비교해서 한번 보려고 갖고 왔어요. 보시면 4월에 아까 2%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월과 3월이 5.8%, 4%로 좋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1월, 12월의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고 연초에 1월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1월 이제 중순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2월, 3월 좋을 수 있으니까 한번 베팅하면서 가야 될 거다라고 했었고 4월이 들어서면서는 사실 이제 글로벌 경제는 몰랐었고 일단 총선은 적어도 이제 부담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4월은 좀 줄여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4월은 좀 좋지는 않았죠. 근데 글로벌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하반기에 좀 부진하게 봤던 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결국 스태그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죠. 이게 왜 빨리 들어왔냐? 중동 이슈. 지금 보면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를 공격하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하고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이 생기면서 생각보다 유가나 이런 것들이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그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가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불거질 수 있는 그 흐름이 제가 생각했던 하반기보다 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4%가 하락했어요. 이거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 변동성 때문에 갖고 왔는데 이 두 개,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제 코스닥이 오를 때, 코스피가 오를 때, 코스피가 뭐 5%, 4% 오를 때 코스닥은 8%, 4.9%가 오르고 2% 빠질 때 4% 빠지고 6% 빠질 때 7.8% 빠지고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변동성. 이 변동성이 확실히 베타라고 하는 이 변동성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크다.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클 때,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코스닥을 줄여가는 게 필요하지만 만약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코스닥 쪽으로 베팅하는 게 맞다라는 걸 이제 이 차트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5월에 만약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좋았던 업종을 보면 음식료가 1등이었거든요. 음식료가 몇 프로 올랐냐? 9.3% 올랐어요. 아까 코스피가 2% 빠졌잖아요. 한 달간. 그런데
음식료는 9%가 올랐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근데 보시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던 업종이 음식료였어요. 10월부터 오를 때도 조금밖에 안 올랐고 이때 보시면 조금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2월에도 올랐고 3월에도 많이 올랐었는데 이때도 음식료는 굉장히 부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진했던 업종이 오히려 4월에는 세게 반등이 나오는 꼴찌의 반란이 있었던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전기전자는 굉장히 좋았다가 이번 달에 꼬라박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비교해 보세요. 11, 12월에 시장을 주도했던 전기전자, 2, 3월에 시장을 주도했던 전기전자, 특히나 3월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굉장히 시장을 주도했던 게 눈에 띄게 이게 여기서 보인다는 건데, 반대로 4월 지수는 4.1%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순환매 형태로 기존에 안 좋았던 것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다. 거기다가 뭐 실적도 나오니까 안전한 쪽으로 자금이 돌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KRX도 제가 가져가 봤는데 KRX에서 보면 필수 소비재가 1등이었거든요. 필수 소비재가 9.5% 올랐어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이게 KRX 업종이 코스피나 코스닥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나온다.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명확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업종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가 올랐냐라고 보면 화장품이 역시나 필수 소비 쪽에서 굉장히 강했고 음식료가 강했고 이 두 개가 필수 소비재를 견인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한 달간 거의 40% 올랐고 LG생활건강도 10%가 올랐던.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에 그 중소형 화장품들이 좋았잖아요.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아이스 패밀리라든가 이런 쪽이 ISG 패밀리 이런 쪽이 좋았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중소기업들이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수출이 늘어난다 이런 케이스였는데 지금은 대형주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종 자체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면세점, 중국 매출 여기가 이제 핵심으로 봤던 건데, 북미나 그다음에 일본 쪽 매출도 이쪽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코스알엑스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이게 5월에 연결 편입이 되면서 여기서 영업이익 기여도 굉장히 크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보다 훨씬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쪽도 보면 KLX 업종으로 봤을 때 2등을 찍었던 자동차에서도 현대기아차와 현대차와 기아가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좀 의외인 거는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10%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기계 장비 쪽에서는 이제 조선이 좀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 2차전지 쪽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에너지화학 이쪽이 에너지화학과 미디어엔터 굉장히 부진했는데, 미디어엔터 쪽은 아직은 좀 살아날 만한 분위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음식료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얼어있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필수 소비재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업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게만 볼 건 아니고, 여기서 반등의 트리거가 있을까를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더 지켜볼 부분이 에너지 화학 쪽이 아닌가. 왜냐면 4월 말에 에너지 화학 쪽에서 약간의 반등 모습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또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의 수요가 늘어날 거고,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면 원자재가 빨려갈 거고, 원자재가 빨려가면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이슈로 이제 화학 업체들도 조금은 다시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료 굉장히 강했죠. CJ제일제당, 그다음에 삼양식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40%가 올랐고, 그다음에 운수장비 쪽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올랐고, 건설 쪽이 의외로 반등을 했는데 뭐 PF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경감된 게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의약품, 바이오는 좋지 않았는데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간 안 좋았던 게 다음 달은 또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의약품 쪽은 지금 5월에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움직이긴 한데 금리가 그래도 조금 정점을 찍고 다시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지금 당장 보자는 아니고, 금리가 만약에 미국채 기준 금리가 뭐 이제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6% 밑으로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바이오도 좀 더 강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으로 월간을 보면 4% 가까이 하락했었죠. 근데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2배 정도 됐었고, 2배 이상 됐고, 근데 전체 상승 업종을 보더라도 34개 중에서 6개밖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좋지 않았던 한 달이었다. 이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달 만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굉장히 강해요. 양매도가 굉장히 강하고, 지금 사모는 뭐 시장에, 이게 사모가 시장을 안 좋게 본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모가 돈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돈이 나간다, 돈이 나간다, 이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나가니까 이 시장을 계속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관을 딱히 욕할 필요는 없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기관에 돈 맡기기보다는 그냥 내가 투자지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기관이 쏠 요구 여러 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볼 수가 없어요. 길게 본다 그러면 수익률 좀 부진할 때 돈을 빼버리니까. 그래서 기관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짧은 시계열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게 시장의 분위기다 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올랐던 업종을 보면 화학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강했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건 별로 없어요. 이게 화학에서도 보면 엔캠이 전해액인데, 이게 뭐 이제 테마를 약간 타면서, 물론 이제 실적도 좋겠지만 테마를 타면서 올랐잖아요. 그리고 커넥트 웨이브 이거 M&A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업종이 다 좋다기보다는 몇 개 그냥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던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건설 쪽에서도 아까 그 코스피에서도 건설이 반등이 났던 거 플러스, 그다음에 LS 마린 솔루션이나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전력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안 좋은 거는 보이죠. 에코프로 BM 같은 2차전지 안 좋은 게 보이고,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기업인데 여기도 주가가 빠진 게 좀 드러나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화요일에 코스피 시장이에요. 화요일만 놓고 보면 코스피가 0.2%가 올랐습니다. 상승 종목 비중은 52%였고, 이게 일간 차트를 제가 깜빡하고 안 넣었는데, 코스피가 초반에 굉장히 강했다가,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초반에 강했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5월 1일이 오늘 이제 노동절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을 앞두고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조정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미국 시장을 보면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그 화요일에 많이 올랐던 업종은 이제 의약품 쪽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화학 쪽도 괜찮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학이 굉장히 한 달 동안 부진했는데 이제 막판에 그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 업종을 음식료나 지금 화장품 이쪽이 반등했던 것처럼 조금은 관심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연속 코스피가 올랐고 양매수가 3일 연속 들어왔다. 이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미국 시장이 급락해서 다음 주, 그러니까 목요일 장 같은 경우 조금 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 코스피 차트인데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빨간색이 91선, 제가 생명선이라고 말씀드리는 91선이고, 그다음에 이게 91선. 그다음에 노란색이 이제 21선인데, 21선은 이제 단기 추세선, 그다음에 91선은 장기 추세선이라고 보면, 지금 이때 깨졌을 때 제가 이거 깨지는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세게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지금 이게 한 번에 뚫어버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반등이 나왔고 21선까지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은 아직은 이제 시장의 강세 흐름이 남아있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음, 미국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게 좀 잠재워질 수 있냐. 이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FMC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는 탄탄해. 근데 인플레이션은 아직 모르니까 인플레이션을 더 누를 거야.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하겠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네, 성장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당장 좀 후퇴하면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코스피에서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 의약품 쪽이 좀 반등이 나왔고, 아까 얘기 드렸죠. 5월에 아스코도 있고 하니까 바이오가 조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 기대한다. 플러스 이제 화학 쪽 반등 나는데, 화학도 뭐 LG 화학이 반등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화학에 화장품이 들어가거든요. 화장품이 들어간 게 굉장히 강세를 보인 거의 배경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루에 0.1%가 하락했어요. 코스닥도 초반에 굉장히 강했다가 역시나 이제 하락 전환을 해버렸는데, 상승 종목 비중은 54%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승 종목보다, 상승 업종보다 하락 업종 수가 조금 더 많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 기간 순매도를 보면 외국인도 순매도, 기관도 순매도, 양매도로 전환했어요. 3일 만에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양매도도 3일 만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3호가 좀 돌아서나 했는데 3호도 역시나 순매도가 나와서, 이게 5월에는 기관 수급이 조금은 돌아설 수 있냐, 이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중요하긴 한데, 외국인은 이젠 좀 팔 만큼 판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성 자체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만약에 5월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코스닥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린메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5월의 승률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락한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세린메이라고 하는 건 5월에 팔아서 6월이 보통 시장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세린메이는 5월에 팔아서 6월을 대비하자는 기 때문에 5월이 안 좋아서 팔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4월이 미리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차트도 91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지금 21선도 같이 돌파했어요. 근데 조금 우려되는 건 21선과 9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은 전체 지수로 봤을 때 힘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전고점을 뚫고 나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애초에 전고점도 못 뚫은 상태에서 이제 내려와 보였고, 내려와서 반등하는데도 이 지수 자체가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변동성 때문에 조금 더 월간 지수로는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장기 추세로는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 드릴게요. 왜냐면 코스피 지수를 일단은 가장 크게 기여했던 건 이제 2차전지잖아요. 2차전지. 근데 2차전지가 힘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차트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종목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월간 것까지 다루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네요. 미국이 어제, 이건 꼭 얘기 드려죠. 미국이 어제 4월 30일 장에서 다우 1.4%, 1.5%, S&P 500 1.57%, 나스닥 2.2%, 러셀 2000도 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2% 가까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리고 채권 금리를 보면 2년물이 5.04%, 10년물 같은 경우는 4.7% 가까이 다시 올랐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반등한 이유가 뭐냐? 채권 금리 왜 이렇게 오르고 시장은 왜 이렇게 빠졌냐? 이거를 좀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제가 그 전날 4월 30일 아침에 이렇게 적었었어요. 리스크 온 분위기다. 리스크 온이라고 하는 건 위험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제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안 쓸게요. 위험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선호한다는 건 위험 자산을 늘린다.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죠? 주식을 늘릴 수 있다라고 이제 봤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4월 30일만 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후퇴하면서 미국 채금리 안정됐고, 일본이 엔화에 개입을 하면서 엔화가 안정이 됐고, 그다음에 중국이 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중동 분쟁이 이제 수그러드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이제 휴전 협상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었잖아요. 거기에 AI 관련된 기대감은 여전하고, 그런데 부진했던 애플과 테슬라가 4월 30일 기준으로 반등을 했고, 기업의 실적들은 굉장히 좋고, 이 요건들을 봤을 때 매크로 이슈는 조금 잠잠해지면서 그냥 위험 자산을 선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안 된 게 뭐냐? 이거 땡. 미국채 안정 안 되고 있어요. 엔화 환율 다시 반등. 이거 땡. 이렇게 돼버렸죠. 이 두 가지, 그리고 부진했던 테슬라 반등하는 것 같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다시 후퇴. 이거 땡. 이렇게 몇 가지가 땡이 되면서 시장은 다시 좀 밀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보면 상승 종목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적었어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그래도 하락 종목이 2배 정도였는데, 나스닥 100 보세요.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고,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계속 이렇게 밀렸다는 거예요. 계속 장초반부터 계속 이렇게 밀리면서 내려왔다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심리에 안 좋다라는 건데, 그럼 왜 안 좋았냐라는 거죠. 원유 가격은 81불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보면 중동의 위기는 지금 안정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가, 이런 원자재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경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구리 같은 경우에도 2% 빠졌고, 금도 1.7% 빠졌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주가도 거의 3%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던 이유가 뭐냐? 일단은 주택 가격이 급등했어요.
보시면 MOM으로 이거는 이제 S&P CS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발표치가 전월 비해서 0.6%나 올랐습니다.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0.6%가 올랐다는 거 월별로 굉장히 크게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주택가격 지수 CS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 재고있는 주택가격 지수 1.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이렇게 급등한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네 라는 거죠. 근데 시카고 제조 PMI 보시면 37.9 제조업 경기 꺾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시카고 쪽에 이제 공장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보였고,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가 100 밑으로 떨어지면 안 좋은 건데, 97.0으로 예상치 104보다 훨씬 안 좋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소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1.4. 지금 중국의 제조업이, 좋아지고 있네라는 거예요. 중국의 제조업이. 중국의 제조업은 뭘 수출하죠? 인플레를 수출하죠. 원래는 디플레이션을 수출했지만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분기 고용 비용 지수가 있는데 지금 1.2%가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 2023년 1분기 작년 1분기만 4분기 만에 다시 1.2%까지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고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고용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높아지는데 전반적인 경기는 꺾인다. 그럼 뭐가 돼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오늘 이제 FMC가 있는데 FMC에서 과연 이 성장에 대한 우려를 낮추면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그 성장 여전히 좋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건지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테마 맵을 보면 화장품이 여전히 좋은 모습이에요. 신규 성장했던 BR을 비롯해서 마녀공장, J2K 바이오 좋았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좋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좀 주도하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과 다르게 화장품 이번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전력 쪽도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화전기는 두 가지인데 이게 전력 쪽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SCAP이라고 해서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SSD 그쵸? D램 쪽에 들어가는 SSD에 들어가는 그 컨덴서도 있기 때문에 전력 쪽과 SSD 하이브리드가 겹쳐지면서 지금은 대장주처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TSE는 이게 원래 프로브 카드잖아요. 프로브 카드가 낸드 시장 회복되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원래 그것 때문에 올랐어요. 거기 플러스 하반기에 D램용으로 프로브 카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D램 특히나 HBM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SK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다가 그 다음에 나온 건 뭐냐면 저기 누구죠? 까먹었다. 테크윙이 HBM이 대장주가 됐잖아요. 한때 한미 반도체 이후에 테크윙이 된 게 뭐냐면 테스트 핸들러. 그러니까 HBM 쪽에서 원래 웨이퍼 테스트만 했었는데 다이 테스트, 칩 개별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테크윙이 이 장비를 새롭게 개발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HBM이 수혜주가 된다라는 건데 그 장비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모듈 같은 것들을 TSE가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HBM, 낸드 플러스 그다음에 테크윙에 들어가는 핸들러는 아니고 테크윙에 들어가는 어떤 모듈까지 들어가면서 TSE가 3중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붙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선익 시스템인데 선익 시스템은 원래 증착기를 하는 회사죠. 증착기. OLED 공정에서 증착기를 하는데 원래 중소형 소형 패널 삼성전자 향으로 소형 패널에 증착기를 들어가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별로 안 컸죠. 보시면 20년 600억 올해도 기대되는 게 1200억인데 최근에 기사가 뭐가 나냐면 8.6세대 BOE 장비를 수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BOE가 애플에 들어가는 8.6세대 대면적 OLED고 그 장비를 선입 걸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레퍼런스가 엄청날 거거든요. 그럼 향후에도 LG 디스플레이나 다른 쪽으로도 증착 장비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원래 대면적 OLED 장비는 캐논 토키, 일본의 캐논 토키가 독점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에 협의할 때도 대당 1.8조 원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물론 이거는
장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인프라까지 다 해서 턴키로 했을 때 1.8조 원 얘기가 나온 거긴 하지만 어쨌건 규모도 엄청 컸단 말이에요. 근데 선익 시스템은 두 대를 공급하는데 물론 장비만 공급하는 거라도 한 7, 8천억 정도 얘기가 나와요. 7, 8천억 원 정도. 근데 이게 마진이 뭐 30% 이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2,100억이잖아요. 이것만 해더라도 한 개 수주만 진짜로 나온다 그러면 매출 사이즈가 지금 1,000억대 예상이고 원래 이제 작년에 600억 정도 봤던 건데 이게 진짜로 나온다고 하면 실적 점프 할 거고 실적 점프하는 거 플러스 이게 추가 수주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시스템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보자. 요건 아니에요. 요거 데이터는 아니고 어쨌든 이거를 관심을 갖고 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자는 건 아니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5,800억이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으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OLED에 대한 관심이 애플 아이패드가 또 나온다 그러면 거기 OLED 채택이 될 거고 전장 쪽으로도 OLED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 기반으로 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고 남은 휴일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